네, 안녕하세요. 웹3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컨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인 12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4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웹3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주실 특별 게스트, 크로스앵글의 애널리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각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쟁글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쟁글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지성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겨울이었죠. 아무래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경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제 의견을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에서도 그랬지만 사실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급속도로 내리기에는 이미 많이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고 다른 이제 뭐 고용이라던가 GDP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된다라고 해서 어떤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관련된 섹터들은 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도 여전히 엘사와 안나가 함께하는 네. 겨울 왕국이 좀 이어질 것 같나요? 네, 내년에도 아무래도 좀 계속 반강제적 존버모드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범위를 조금 좁혀서 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가상자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의 뭐 자금 유입이 크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호조를 가지고 막 가자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반대로 이제 그 늘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산업 자체에는 내부적으로 기술 관련이라던가 사업 모델 도입이라던가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말 내내 고금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 가상자산 가격은 왜 꺾이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업계 내에서 좀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는 지금 팔아봐야 뭐 하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차피 네. 많이 떨어진 거 가지고 있어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제 조금 더 좀 똑똑하게 답변을 드려보자면 네. 올해 가격이 좀 반등한 올해라고 보기엔 정말 최근에 한 달 정도 사이에 가상자산 쪽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봐라 내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냐 또 이런 적중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다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 것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미국에서의 리플 이제 그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가상자산 쪽에 좀 더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임박했다라고 하던 이제 비트코인 ETF가 실제로 승인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기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대감이 뭐 저희가 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난 유동성 장세에서도 기대감만으로는 절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산업이 실질적인 펀더멘털이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바로 해소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어떤 지금의 시장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이나 이제 가격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열리는 부분도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들 규제 말고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번 뭐 유동성 장세와 이제 각 국가 뭐 금융기관 또는 정부에서 관리하던 그런 금융시장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 금융시장의 체계에서의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기존의 금융 통지 시스템이 잘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유동성 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투기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맞고 네. 반대로 이제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 성장도 관리가 잘 되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세계 정부들의 동시적 양적 완화로 인한 자금 유입이 우리 이제 반대로 이제 긴축으로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전통적인 금융 기법으로 이게 모두 해결이 되는 거냐에 대한 어떤 그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반대쪽이 그럼 무조건 잘하냐는 아니겠지만 이런 가상자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나 인프라들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와 네. 뭐 희망 같은 것들이 좀 섞여서 가상자산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뭐 미국에서 JP모건, 뭐 시티 같은 그룹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가상자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실질적인 실험과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루어지던 어떤 규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도입도 역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가상자산도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상자산도 어떻게 보면은 디스어드밴티지를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갖추어진 환경에서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 외에도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웹3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하려면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규제가 또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아요. 이 국내 규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국내 규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년 7월에 최초로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좀 시급한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개념은 2년 전에 개정되었던 특근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했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용자 보호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규제 영역을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불공정 거래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시세 조정 행위 금지,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아마 담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감시 의무를 도입을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의무를 좀 규정을 하고 있고 벌칙이나 뭐 벌금 조례 등을 신설을 해서 이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규제 정립은 반길 만한 소식이지만 막상 또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조항들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가상자산 입법 초기에는 기본법 내지 뭐 통합법 체계를 염두에 두고 법안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작년에 뭐 연이어 이어졌던 뭐 루나 사태나 FTX 사태를 거치면서 네. 좀 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좀 더 시급히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여론이 많이 커졌었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소위 말하는 이제 2단계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이제 2단계 입법을 통해서 뭐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유통을 규제를 도입을 한다던가 지금은 아직은 거론되고 있지 않은 뭐 NFT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또한 2단계 입법을 통해서 도입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전통 금융시장 주체들이 가상자산의 시장에 이제 직접 진입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이제 여러 사업자들이 나눠서 하던 증권 금융이나 예탁 결제, 평가업 이런 업무들을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2단계 입법 도입을 통해서 뭐 발행 유통 규제가 정립이 되고 가상자산 시장 평가업에 대해서 좀 더 정비가 된다면은 해당 영역들을 원래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플레이하던 사업자들이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국내 규제 입법 방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전통 금융권 사업자들 또한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웹3 업계에서는 우리가 급한 뭐 디파이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지금 투자자들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크게 일어나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혹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본적인 피해나 사기에 노출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뭔가를 개선시키고 적극적인 도입을 하기 전에 일단 좀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자 그리고 기본을 좀 다지자라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집을 지을 때도 멋진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지었을 때가 문제가 없도록 그 기반 작업을 먼저 하는 것처럼 지금 투자자 보호는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세 조정하면 안 되고 뭐 리딩방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또 반대로 뭐 사기 치면 안 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상자산 산업에서 불행하게도 너무 많았던 그런 사태들을 이제는 정말 좀 막고 가자라는 것들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이제 하고 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뭐 지금이라도 이제 정확히 잡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이게 사실 가상자산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부나 입법 규제 기관만 엄청 특출나 가지고 이걸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혹시 해외 쪽에서 다른 데들은 어떤 식으로 좀 어프로치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가상자산 기본법이 도입된 유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카라는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금 그 EU 의회를 통과를 해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EU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이 시행될 EU의 미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총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유틸리티 토큰, 자산 증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이 세 종류로 지금 가상자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그 법정 화폐와 패깅이 돼서 이제 실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미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 증거 토큰 혹은 이제 전자화폐 토큰 둘 중에 하나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추후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보입니다. 네, 또 가상자산 백서 작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스캠들을 좀 제거하는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상자산 기본법이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치를 통해서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유동성도 늘리고 사용자를 늘리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카에서 규정하기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유럽의 미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미국이 좀 궁금한데 FTX 파산 이후에 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미 규제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FTX 파산이 이제 올해 초에 연이어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나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태들을 이제 목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있던 리스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통 금융권으로도 충분히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좀 이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일환으로 SEC나 CFTC 같은 미국의 주요 규제 당국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이제 연이어 기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을 지금 연달아 기소를 진행을 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이제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소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소를 통한 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뭐 온전히 달성을 하고 가상자산을 어떤 제도권 품 안으로 넣기에는 어느 정도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미국에서도 미카와 같은 기본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적, 규제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내년 웹3 시장의 트렌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인프라랑 서비스 두 개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프라부터 설명을 하면은 결론부터만 말씀드리자면 이더리움은 레이어 2 생태계를 중심으로 도미넌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더리움은 일단 이더리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트랜잭션이나 경제 활동들이 레이어 2에서 발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이어 2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앱 롤업들이 좀 탄생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코스모스가 그리던 비전이거든요. 근데 코스모스가 그리던 비전이 뭐냐면은 앱 체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상호 운용이 돼가지고 그리는 어떤 인터체인 미래가 저는 이더리움에서 발생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L1들이 뜰 거냐, L2가 뜰 거냐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의견이 갈리는 영역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이미 뭐 경쟁력을 갖춘 다른 대안적인 L1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L1이 아니라 L2 위주로 좀 더 뜰 거다라고 보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더리움과 레이어 2를 뜨고 있는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은 블록체인 랜드스케이프를 국가로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재 풀이라든지 자본력, 그리고 풍부한 자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약간 소위 말하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인데, 그게 그냥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미국에서 뭐 뉴욕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 등 그런 레이어 2들을 안정적으로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약간 뭐 각종 세제 혜택이나 뭐 인프라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뭐 이쪽 씬에서는 흔히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EIP 4844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계정 추상화 ERC 4337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이더리움이랑 레이어 2는 점점 더 약간 도미넌스를 확대해 나가고 시장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L2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겠어요? 어떤 차원에서의 L2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일반적인 어떤 그 general purpose한 롤업이 아니라요, 그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을 지원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랜잭션, 블록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어떤 앱 롤업의 형태입니다. 제가 수천 개의 앱 롤업들이 탄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많이 아는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 폴리곤 같은 그런 롤업들이 저마다 SDK랑 그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업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이런 자체 앱 롤업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기업이나 프로젝트들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생태계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블록 스페이스를 가진 어떤 앱 롤업의 형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떤 강력한 장점인지는 코스모스 생태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엑스플라라든지 아니면 라인 등이 코스모스 SDK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앱체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지금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L2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들이 그 추구하는 각자의 서비스에 특화된 형태로 이제 블록 스페이스를 가져가고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는, 사실 그 서비스 루트를 가진 그냥 블록체인 L2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확장적인 다른 하나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뭐 웹3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별도의 하나의 이제 솔루션처럼 네. 활용될 여지도 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듣는 에런이 굉장히 발끈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앞으로 L1 블록체인은
시장에서 선택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지금 레이어 2 생태의 거처를 마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알트 레이어 1들한테도 기회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보급률이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나중에 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니즈로 인해서 알트 레이어 1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미친 듯이 중요한 네. 뭐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파이널리티 측면, 완결성 측면에서 조금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이더리움보다는 뭐 솔라나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개발 그랜트가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포화 시장이어서 그 그랜트를 따내기가 신생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니즈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개발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인데 그런 측면에서 뭐 아발란체나 폴리곤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지원을 좀 잘 해준다고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개발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들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진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외에도 뭐 다른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주신 거 보니까 그 다른 알트 L1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뭐 트위터 좌표 찍히기 싫어가지고 좀 급조한 느낌이 있는데 분명히 그거보다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 네. 그 개발 지원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을 제외하고 어떤 특성들이 알트 L1들을 선택을 하게 하는 건지 이제 다른 이더리움의 다른 진영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팀 아니신가요?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드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유일하게 약간 이 업계 내에서 좀 단점이라고 꼽히는 게 있으면은 그 그러니까 확장성인데 확장성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처리량이랑 완결성으로 나뉘는데 레이어 2를 선택을 한다 해도 완결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한 뭐 다양한 알트 레이어 1들 뭐 예를 들어 지금 속도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한 뭐 솔라나라든지 랩토스, 뭐 스위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넷이라는 걸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 자체적인 블록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빠른 속도와 낮은 완결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네. L1, L2 골고루 좌표가 찍힐 것도 같은데 네. 굉장히 좀 어떤 주대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농담입니다. 이제 그만큼 아직 이제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초창기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나한테 가장 맞는 메인넷이나 그게 L1이 되었던 L2가 되었건 이더리움 진영이 되었건 다른 알트 레이어 1이 되었건 그 부분들에 대한 자체적 판단들을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이 시장을 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과 판단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이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업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분들도 꼭 판단을 하시거나 하실 때 골고루 좀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선택은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듣고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 분야에서는 주목하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네, 뭐 글로벌리 온램프 페이먼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게임,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등 너무 많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데는 게이밍 쪽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게임사들을 좀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내년에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들이 출시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라든지 아니면 위메이드의 그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등이 있고 크래프톤앤 오버데어 그리고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등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게임을 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본도 사실 게임이랑 IP 하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IP 강국인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반다이 남코, 세가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조금씩 블록체인 시장에 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컨슈머 앱도 조금 저는 보고 있는데 컨슈머 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방대한 유저풀을 기반으로 웹3 서비스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 스타벅스라든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저희가 1년 내내 매회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혹시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둡션? 맞습니다. 네. 이 기업들의 웹3 어둡션인데요. 좀 국내외를 아울러서 웹3 도입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산업 내에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모두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산업을 막론하고 그냥 좀 조심스럽게 TF팀을 꾸려서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조금 시장이나 뭐 규제 현황 등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랑 해외를 나누어서 좀 보고 싶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호텔 신라라든지 뭐 LG, SK그룹, 현대카드 등 되게 다양하게 조금 산업을 따지지 않고 많이 진출한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랑 아디다스는 어떤 그 NFT를 활용한 버추얼 굿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도. 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그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NFT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솔라나 페이를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정 추상화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그 섹터가 있는데, 거기 내에서 가스비 대납을 해주고 있는 페이마스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말씀 주셨던 거에서 좀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게임 영역을 가장 좋게 보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게임사들은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게임사가 웹3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넥슨은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같은 서비스를,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서비스 오리엔티드 된 형식으로 웹3는 뒷단에서 어디까지 얼만큼 블록체인을 쓸 것인가 라는 고민이 오히려 후행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서비스를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형태로 산업이 좀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보고 있고, 잠깐 짚어주셨던 이제 빅게임 영역,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게임이랑 엔터사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유통이라던가 뭐 멤버십이라던가 뭐 나이키 같은 리테일 등에서도 많은 이제 그 해석과 낮은 시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떤 다양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포괄적인 기술의 도입과 혁신을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겨울은 겨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런 개념들을 알고 방향은 우리도 서비스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은 더 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들은 여전히 많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 기업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어렵고 뭐 규제도 쉽지 않고 이걸 뭐 어떻게 붙이냐죠. 그런데 기업들이 왜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 기업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하나의 툴로서 바라보고 어떤 기존 한계를 조금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확장성 측면에서 돌파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단순히 어떤 마케팅의 수단으로 바라보거나 소위 말하는 그런 그냥 큰 고민 없이 토큰을 찍어내던 시기는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이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그리고 내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BM이라든지 수익 모델과 어떤 식으로 융합을 시켰을 때 그게 시너지가 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가설을 좀 검증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새로운 먹거리로서 좀 가능성을 보인 것 같아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조금 넘게 NFT 사업을 하면서 2천억 넘게 벌어들였고요. 그 외에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분기를 보시면은 순이익이 거의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잠재력 있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라보다는 한 단계 넘어가서 어떤 매출을 진짜 창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단의 이 가치, 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고민하고 진행한 프로젝트와 아닌 프로젝트의 결과치가 이렇게 확연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일반 대중들에게 아직까지 웹3라는 개념이 여전히 썩 친숙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 웹3를 대중화시키려면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야 승산이 있을까요? 네, 사실 얘기하면 끝도 없긴 한데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좀 UX에 좀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의 UX로는 도저히 뭐 웹3를 대중화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중요한 거는 기존 유저들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생소한 일반인들도 조금 블록체인을 모르더라도 이제 다른 뭐 앱을 쓰듯이 그냥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SK 플래닛의 기업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 SK 플래닛이 최근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업튼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표가 굉장히 사실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 플래닛이 뭐 사업 구조를 잘 짜고 뭐 기존 고객들이 가려웠던 부분들 잘 긁어준 것도 맞는데 사실 OK 캐시백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거의 다 블록체인을 모를 거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떤 이질감 없이, 되게 불편함 없이 로드 투 리치 서비스를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그 UX가 좀 개선이 되면 좀 그래도 어답션에는 좀 많이 다가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방금 그 재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UX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업계에서 이게 웹3의 대중화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웹3라는 걸 지원해도 이제 말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 불과라고 하기엔 너무 긴 세월인 것 같기도 하지만 10년 전에 이제 모바일 막 나왔을 때 15년 전인가 그쯤은 막 데이터 비싸서 못 쓴다, 아껴 써라, 뭐 그때 나왔던 뭐 준 이런 서비스 쓰는데 그거 누르면 혼난다, 뭐 이런 게 되게 준이 뭐예요? 저도 들었는데요. 뭐 그런 데이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핸드폰에서 그래서 어떤 인터넷 데이터를 쓰는 거에 대한 것도 대중화가 안 돼 있었던 때 있었던 서비스라고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아니면 뭐 쿠팡 이런 서비스들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즘 쿠팡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다만 그 인터넷 기술이 더 상용화가 되고 모바일 기술이 더 상용화가 되니까 비로소 가능해지는 사업 모델들이 생기는 거죠. 인터넷이 그만큼 빨라지고 네. 그만큼 더 와이파이를 편하게 쓸 수 있고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길 가면서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과 그 기술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디오를 빌려보지 않아도 돼. 뭐 블루레이 뭐 CD를 빌려보지 않아도 돼 하면서 지금 OTT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가능해지는 그 환경이 왔을 때 새롭게 가능해지는 사업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기업들이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과 달리 어떤 자산의 발행이나 거래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중개자가 필요 없어지는 형태가 혹은 크립토로 발행이 되어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 가능해지고 국경 간 결제에 대한 허들이 낮아지면은 과연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가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기업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예 보지 못한 또 막 외계인 같은 사업 영역을 고민을 해요. 뭐 예시를 들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넷플릭스도 보면은 콘텐츠 기존의 비디오 CD를
왜 굳이 다운받아서 CD에 구워서 그걸 가야지? 그냥 바로 스트리밍을 하면 되지라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니즈에서 기술로서 더 이거를 쉽게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모델이 뭐냐라고 보면은 OTT 모델인 거죠. 그래서 OTT 모델은 없었던 산업이 아니고 기존의 컨텐츠 영상 산업을 기술로서 스트리밍 산업으로 바꿔놓게 되면서 아예 판도를 바꾼 것처럼 이런 블록체인의 기술이 열어주는 게 각 회사가 속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한 가지 좀 그 찬물을 끼얹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사업 모델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 모델을 그렇게 쉽게 찾을 거였으면 모두가 넷플릭스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이처럼 큰 기술의 등장으로 어마어마한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큰 기회가 모두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정말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업 모델에 대한 적용을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대중화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그려봐서 대중들이 웹3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이 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업 활동의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범위가 좀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고객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네. 기업이 제공하는 어떤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상품들을 소비하는 형태였다면은 이제 웹3가 도입이 만약에 되고 대중화가 된다면은 그게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고객들도 이제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가치 생태계를 형성해가지고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조금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뭐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가지고 어떤 파생 생태계를 형성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준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새로 생겨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게 있다면은 아마 그거는 그 기업이 아닌 그 고객들이 가치를 많이 창출을 하고 고객 중심의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본이 IP 강국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깝게 있다 보니까 비교해볼 만한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웹3 근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일본인이 아니지만 그 일본에 있는 계신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이해하고 소화하는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은 규제가 도입이 빠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그러나 리테일의 이해도와 아직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외에 네. 리테일 시장이 웹3에 관련된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그 리테일 영역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규제 시장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 한국계는 많았을 때에는 800개 이상의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더라도 4,500개 수준이 되고 계속 상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게 주는 차이에 대비 일본은 겨우 수십 개 정도의 코인이 이제 상장이 돼서 나오고 있고 상장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일본 리테일 하면서 상장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좋든 나쁘든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는 많은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교육이 되고 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은 좋으나 나쁘나 수많은 코인들이 상장이 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보고 베팅을 하고 가자를 외치고 눈물을 삼키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NFT란 이런 거구나. NFT란 이런 건줄 아는데 아니구나. 또 깨달았고 P2E라는 게임 그리고 온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줘서 국민 의료보험 쪽에서 좀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Move to One 같은 걸으면 코인을 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많은 리테일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써봤으니까. 내가 들어보고 괜찮아서 투자를 해봤으니까. 근데 반면
일본에 있는 코인들은 수십 개 정도밖에 상장이 안 되어 있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일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코인들, 인프라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아직 여전히 많은 일본 개인들은 어떤 블록체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형태에 대한 노출이 아직 약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나 개념 정립이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리테일의 그 이해 범위가 굉장히 좀 국한되어 있고 그게 확장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 빨라도 1, 2년 정도의 시간들은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네요. 그렇죠. 네. 기회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회의 땅이죠. 네. 네, 이 정부나 규제적인 면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제가 무슨 일본 특파원이 된 것 같은데 그 일본은 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일본의 이제 가장 큰 여당인 자민당 차원에서 웹3를 국가 프로젝트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의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 바로 이제 웹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맞춰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고요. 좀 다른 거는 일본은 투자자 보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입이 엄청 빠르지는 않지만 초기에 제한된 수준의 규제는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금융청 산하에 있는 자율 규제 기관을 통해서 어떤 코인들이 상장될 수 있는지는 판단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제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시장의 확장을 제한시키긴 했지만 훨씬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의 그 사건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FTX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익스포저가 컸지만 가장 크진 않았지만 이 익스포저가 컸었던 것 대비 가장 피해나 영향이 적었던 데가 바로 FTX 재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FTX가 붕괴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뭐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전부 다 FTX에 동결된 내 지갑에 내가 액세스를 할 수 없고 그 법인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가상자산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통 금융권이면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제 자산을 맡겨놓으면 아무리 은행에서 맡아준다고 하더라도 분리수탁을 해야 됩니다. 즉 내 예금은 은행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이제 그게 운영이 돼야지 고객의 자산은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자산 업계는 초기에 이제 잉태가 되면서 많은 그 금융시장의 기능들이 거래소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FTX 재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제한적인 규제 도입이 빨랐던 영역 중에 하나가 고객 자산의 그 수탁 분리였습니다. 즉 FTX 재팬이라는 거래소에서 고객 자산을 거래를 했지만 고객 자산은 별도의 3자 수탁 기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설령 FTX 법인이 파산이 되더라도 고객 자산은 별도로 분리되어서 이제 안전하게 보관이 돼야 됐던 건들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어떤 이런 빠른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좀 높이 살 만한 성과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오히려 느리지만 천천히 느리지만 탄탄하게 이 시장을 만들어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시사점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상장 코인 개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낸스 요즘 좀 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 재팬에 대한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에서 상장이 굉장히 적게 되고 보수적으로 거래소들이 상장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반면에 일본이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바이낸스 재팬은 그 20몇 개의 종목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40몇 개의 종목까지 상장된 코인의 개수를 확대를 했고요. 올해 여름에 발표했었던 걸 기준으로 뭐 연내에 100개까지 상장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이제 접근성을 높여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그 많은 금융회사들, 뭐 미쓰비시, 미즈호 등 금융기관들이 뭐 엔티티 그 데이터와 같은 그런 테크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 그런 이제 기업들의 탄탄한 이제 경험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처음으로 발행돼서 유통될 수 있는 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이제 전통 금융권에 붙어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시장에서 NFT가 핫하다, 이제 일본 시장이 훨씬 빠르다, 거기는 기회의 땅이다라고만 하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회의 땅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기회가 언제 얼만큼 오느냐에 대한 것이 다 달라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면 바로 노다지를 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차원에서는 기회의 땅은 맞고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기회의 땅은 맞습니다. 다만 씨앗이 언제 싹이 트냐. 그렇죠. 네. 농부들도 다 이제 수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내가 심어서 난 가을쯤엔 재배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5년 뒤에 재배를 해야 되는 뭐 그 과일 나무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 예시가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 ROI를 언제 기대를 할 수 있냐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NFT에 대한 열풍을 보면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좀 느낀 NFT가 여전히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초창기구나. 한국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보던 NFT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또 반대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이제 RWA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실물 자산들을 반영을 한 그 토크나 자산들에 대한 발행과 유통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뭐 하다못해 작게는 어떤 일본에서 유명한 분재에서 어떤 NFT를 가지고 있으면은 분재를 뭐 보내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 등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들을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웹3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또 해외 사례까지 골고루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앞서 이제 규제 부분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규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제도권 법망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준우님과 재원님 두 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웹3 어독션 이제 도입 자체는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이에 맞춰서 이제 뭐 전 세계 각 국가 당국들의 이제 규제 속도도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현재 웹3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나 앞으로 시장에 진입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좀 빨라지는 이제 규제 도입 속도에 이제 맞춰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좀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회의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도시를 만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새로운 도시가 이제 만들어질 때는 처음에 가장 뭘 하냐,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웹3에서도 많은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그 인프라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 관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 그럼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처음에 어떤 곳에 정착을 할 때는 바로 건물을 굉장히 짓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더 정착에 맞는 어떤 뭐 모빌 하우스 같은 거나 어떤 뭐 텐트 기반으로 가거나 임시 철거물을 가져나 모델 하우스를 만들거나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앞으로 한동안 나오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은 너무 대규모 도입까지는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가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증명, 그리고
그 부분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서비스들이 다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된 형태로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실까요? 앞서 준우님이 그 매크로가 조금 내년에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간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젠글에서는 인프라 관련된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인프라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 사례 분석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들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블록체인이 가져다주는 어떤 잠재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봄이 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도 연말인데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올 한 해 저와 함께 위트 있는 진행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신 김준호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최근에 돌아보니까 이 흔히 말하는 코인 시장, 웹3 블록체인 시장을 처음 접하고 들어온 지가 거의 한 7, 8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진짜 고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고인물이 아니니까 나는 웹3를 그만큼 경험을 안 했으니까 반대로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으면서도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 예전에 했었던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웹3의 초창기, 내가 알고 있었던 블록체인의 영역과 가능성에 대한 표준이 아직 산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인프라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도미넌스 논리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단에서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이제 크게 오히려 장애라고 생각을 했었던 혹은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던 본인이 속한 산업에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산업은 굉장히 어리고 젊고 초창기라는 관점에서 전 그 두려움보다는 여전히 좀 기회의 땅으로 보고 많은 분들의 고민이나 그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번데기가 이렇게 깨고 나와서 유충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네. 혁신시키고 하는 네.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번데기가 좋은 번데기면 좋은데 약간 매미 같은 스타일이 되면 7년 기다렸다가 한 2주 살 수도 있으니까 그 7년을 어떤 식으로 보내냐. 어떻게 훈훈한 연말 마무리로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T라서 무조건 어떤 감성적인 것만 할 수 없고 현실을 좀 그대로 전달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네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로스앵글의 김재원, 정지성 두 애널리스트 모시고 2024년의 웹3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블록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지금까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